안녕하세요. 그래요. 원래는 여러분을 만나며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뭐 지금 소개해 주실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술 경영이라고 했던 그 학문을 공부한 흔히 말하는 그 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5명에서 우와 저 사람이 5번째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와 내가 처음으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변화를 시키는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먼저 공부한 게 죄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죄값을 치르는 일이야.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의 되게 그 아주 진심 어린 얘기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공부를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많은 좋은 사람들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의 기회를 운이 좋아서 먼저 하게 됐고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죄를 졌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죄값을 이 사회에 열심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하고의 만남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죄값을 치르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쪽을 공부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술경영, 문화기획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간에 저는 이승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은 막 질문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질의를 잘 안 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 강제로 시키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도요. 저를 봐보세요. 아마 앞에 왔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왜 요새 고민은 뭐예요? 박사 신입생인데 네. 재밌어 보이는 분야는 많은데 예. 다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예. 그러니까 맞죠. 왜냐면 뭔가 이제 딱 이제 큰 말하는 레테레를 받게 되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거를 해가지고 뭔가의 위상을 좀 더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의 압박감이 오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하다 보면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 다양한 길에 대해서의 고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지어놓고 너무나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될 옆에 주변의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문화기획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기획이 뭔가요? 예. 전시기획하고 뭐 공연기획하는 거 문화기획하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최근에 문화기획은 여기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그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 제목을 한 2달 전에
잡았던 제목이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뭐 역사 속에서 문화개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하나는 현재 한 뭐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문화기획 아니면 문화시대라고 하는데 그 문화시대라는 것이 뭔지, 과연 그것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문화기획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들은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할 겁니다. 현재의 어떤 문화기획의 경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문화기획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표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이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그란, 그리고 이런 색깔의 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서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애에 정말 우주에서 이런 거를 정말 볼 수 있을까? 이런 꿈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 주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속에서 달나라를 가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꿈은 되게 위에서 보고 싶은 건데요. 하여간에 저희 여러분과 저 플러스에서 이 지구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를 이루려고, 또 하나는 살기 위해서, 아니면 경쟁해서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그림들은 제가 오늘 아까 역사 속에서 본 문화기획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전에 그림들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중세 때는 신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그런 다음에 절대왕정에는 왕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대 이전에는 일반적인 시민의 것이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것은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오로지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에 의한.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해온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전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저 꼭대기 위에서 다 쳐다보면서 있는 그 절대 권력의 숭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의 절대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극대한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문화기획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굳이 우리의 그 근반에서 벌어졌던 것을 보면은, 예전에 그 미실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미실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거잖아요. 일식 하나 알아맞히는 걸로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입은 옷 자체가 신분의 차이점을 보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즉 말해서는 어떤 제의나 제천의식이나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절대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극대화로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다들 이 절대 권력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들 이 사람들을 위한 기획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다. 문화기획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 계열에 들어서 가장 흥분하게 다가갔던 단어는 이 단어였었어요. 임프레사리오. 임프레사리오는 현재적인 단어의 뜻으로는 최고 권위의 문화기획자라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임프레사리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흔히들 일반 사회에서 지칭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대의 돈을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포커스를 받게 되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획자를 일컬을 때 임프레사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초기의 임프레사르는 어떤 뜻이었었냐면 오페라 기획자라는 뜻이기도 했었었고, 더 나아가 보면 그 밑에 뜻은 채용사라는 뜻이었어요. 그 채용사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절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예쁜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만족을, 그러니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면 그 사람이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오페라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러하여간에 예전에는 임프레사리오고 그 당시에 채용사의 역할, 그리고 그 오페라 기획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 쓰는 것은 최고의 문화 기획자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그 당시에 문화 기획들은 하여튼 절대자를 위해서 썼던 그 기획들이었죠. 그런 다음이 이제 가장 크게 인간 세상에서 봤었을 때, 인간 사회 역사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가장 큰 변혁을 이뤘던 근대의 일들이죠. 드디어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권력이 가고, 그들한테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자유라고 하는 것, 아니면 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권을 받게 되는 어떤 시점들, 이런 것이죠. 이제는 어떤 그 당시 아름다웠던 신들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근면, 성실의 어떤 의미로서 이 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의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두를 다들 일하게 만들게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내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수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근대 이후부터는 드디어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공부를 다 할 수 있게끔 되기도 하고,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장에서 일하는 모던 타임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어떤 시점들, 여기는 뭐 현대에도 있었지만 한때 근대 부분에서는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더불어서 문화기획도 근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간에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나의 경제력의 성장으로, 즉 말해서는 자본이 결국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민계급도 등장하고, 권력도 분화되고, 새로운 권위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한 예술 부분이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도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로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정약용, 세종 이런 사람들처럼 실제로 정치가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즉 말해서는 흔히 말하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떤 그런 것이 예술가나 기획자의 어떤 것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드디어 예술도 이렇게 잘라지기 시작해요. 장르도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도 나누고, 일하는 직업군도 달라지고, 그것을 최대한하기 위해서 스페셜한 어떤 엑스퍼트, 프로페셔널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어떤 환경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술은 절대 어떤 권력자의 기호에 맞는 것을 그려내고 표현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고민이라든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표현되는 그림들을 그린다든지, 지금 말해서는 어떠한 대상들을 놓고 하는 그림은 아니죠. 물론 그때에서도 그 예술가들은 어떤 부호나 이런 사람들의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술가의 내면의 문제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또 하나는 조금은 나쁜 얘기? 나쁘다는 얘기라보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그 내면의 깊이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이 생겨요. 뭐 그때 뭐 얘기하는 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흔히 뭐 이 그림이 그렇다며요. 현대인이 가장 꿈꾸는 생활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복장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예쁜 여자나 예쁜 남자, 아니 멋있는 남자들을 만나고
자연 환경이 잘 갖춰 있는 곳에서 생태적인 환경을 다 느끼면서 레저도 즐기고 하는 이런 삶이 어떤 현대인의 꿈이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뭐 힐링 아니면 뭐 명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행복감에 대해서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아까 전에 그 자신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집단들을 꾸려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뭐 잘 아는 뭐 보보스족들 같이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최근에 벌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현대에 들어서 하여간에 다양한 가치들이 변동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많은 고민들이 현재에 있어서 여러분의 고민들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 물론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앞길에 대해서가 명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딱 하나가 난다든지 어떤 사회 현상이 뭔가 탁 벌어지면은 기존에 했던 질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멸의 가치가 되지 않고 갑자기 변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고 뭔가의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필경 바로 여기 계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다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탑5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사회의 무슨 객관적인 통념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나 주관적 가치가 예전에 대비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기 하는 시점이 되고, 또 하나는 근대 이후에서 그 새로 된 시민 계급들은 서서히 교육 과정을 통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의 왕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상황까지도 넘어가게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과정들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그 누구보다는 내가 행복하고 싶은 생각도 더 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탈물질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서서히 기존의 어떤 물질주의적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부분에 대해서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술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 그룹의 소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또 하나는 아마추어도 예술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예술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프로페셔널과 아는 전문가나 전문 직종에 대한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넘나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에 처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뭐 보면은 뭐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으면은 최근에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가 있어야지만이 내 스스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들. 뭐 그러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점차적으로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상보다는 현실들은 약간씩 늦춰지게 되죠. 그 이유는 그것을 바꿔나가는 힘은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목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들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방관되는 뭐 어느 정도 나이대가 지나는 기성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미래를 만들어가질 사람들의 목인 것 같아요. 몫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지구가 가장 크게는 21세기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몇 살이에요? 예. 왜요? 왜요? 아니,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000년에 1999년에 뭐 하셨어요? 잘 잡았네요, 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막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열풍저로 막 휩쓸고 지나갔던 것이 뭐죠? 그렇죠. 관련도 있죠. 그리고 밀레니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어떤 시간의 팩트를 놓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점에서 열광하던 시점. 그거를 흔히 밀레니엄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조금만 더, 가만히 있어봐. 조금 몇 살이죠? 그렇죠. 그때 밀레니엄 때 뭐였어요? 밀레니엄의 추억은 뭐예요? 속도가 망가진다는 거. 그렇죠. 밀레니엄 버그. 따지고 보면은 인류 최대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화 시켜놓고는 큰 틀에서는 사기쳤죠. 그게 보면은 인류가 그 시대에 칠 수 있는 최고의 사기를 친 거죠. 대단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사기를 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조금만 기억을 여러분이 더듬어 보면은 2000년, 한때 21세기 되면 뭔가 마구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한 환상들을 갖고 있었어요. 보면은. 뭐, 갑자기 이 세상이 갑자기 되고,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미래학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단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었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 물론 그 당시 휴거 얘기도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세기말에는 인류에 살아가면서 그때를 보면은 다들 그런 얘기들이 한국까지는 다 있었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2000년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점에 대해서를 과연 미래에 어떠한 환경으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했었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그런 것이 몇몇의 종교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서 몇몇 사람의 고민이었다면 20세기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하는 데가 다들 밀레니엄에 대한 고민들을 보기 똑같이 했었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전 세계에서 나온 밀레니엄 보고서를 한번 쳐보세요. 각 나라들이 다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거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랬었어요. 다들 열광적으로 밀레니엄에 대해서를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것을 대다수의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었었냐면 국가에서 했던 것은 과연 밀레니엄에 21세기에 벌어지는 키워드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보고서에 담았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담았었어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그 획일적인 가치보다는 다양한 가치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흔히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 창조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창의적인 사회가 마련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도 했었죠. 또 하나는 기구로서 그 당시에 쓰던 이 모바일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사회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다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바꾸고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사회,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한 30%가 45%가 살던 이 도시라고 하는 데에 2020년, 2030년까지는 거의 70% 이상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융합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당시에 하나하나 근대에서 이뤘던 각호적으로 왔었던 어떤 장르나 다양한 기업의 종들이나 생각의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융합해서 사고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벌어졌었고, 또한 전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니네들이 아무리 혼자 각호적으로 잘 살고 하더라도 이 환경에 대해서가 무너지면 한 번에 다 가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소비에 대한 문제, 몸에 대한 문제, 즐거움에 대한 문제, 이모셔널한 문제들, 각자의 즐거움과 삶을 위해서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 썼지만 많은 영자 신문이나 에서 영자 인터넷 환경 어디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쳤을 때 이 중에 한 단어가 안 나오는 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21세기의 키워드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중에서 하나 빠진 거는 이거예요.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한 그룹 아니면 한 사회에 대해서에 대한 요것을 아니면 그냥 예술로서 치환되던 것이 이제는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전 분야로 다 퍼져나가고 돼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도 있냐면은 문화관광부의 문화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자문도 합니다. 최근에 문화 정책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두 정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문화가 이제 다 붙어요.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기술. 이래서 문화 자체 하나라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의 모든 것과 같이 만나면서 쓰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행동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는 아까 왕이 된 시민들, 왕이 된 국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쓰든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안정을 취하든 그런 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문화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핵심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밀레니엄 보고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쓰는 것에서 중요하게 다 다뤘던 것 어떤 밀레니엄 보고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을 문화라는 얘기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여간에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는 좀 진부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사회에 그리고 한 5년이면은 어떤 키워드가 되게 진부해지는 이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1998년에 처음으로 문화부의 벽에 큰 벌개 그림으로 쭉 써 있었어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어떤 것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화시대가 뭐지? 문화시대가 뭘까?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저렇게 만약에 문화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문화시대일까? 했습니다. 솔직히 문화시대를 보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화가 돈이 된다 라고 하는 그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죠.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인간의 창조성과 결합한 문화가 모든 가치의 주요한 생산수단이 되는 시대.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여튼 문화적 가치가 사회 가치, 행복 추구의 가치가 되고 이래서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되고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제의 패러다임이 물질적 기술에서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힘으로 전이가 되고 맨 마지막에 문화가 독자적인 산업 가치가 아니라 모든 산업 동력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화. 즉 말해서는 돈이 되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가치 부분에 대해서의 문화적인 생각들. 그래서 문화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예술적 생각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해서는 다양성 있게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뭔가 경쟁적인 것보다는 좀 더 배려되어지고 긍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다가 문화에서의 가장 좋은 점들은 제가 후자로 얘기했던 것들이었었어요.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문화 쪽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보다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
문화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분야에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어떤 기획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보면은 이런 거죠. 뭐 문화기획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이고 주로 공연기획이나 전시기획을 이끄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기획적 활동을 포괄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가 접두어가 됐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여기다 그거 했댔죠? 그렇게 하기도 어렵게 좀 그러네요. 하여간에 그 한국의 문화기획은 뭐 최근에 그 흔히 말해서는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됐던 거는 실질적으로 요분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방준혁이라고 하시는 분. 최초로 그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것을 불렀던 분, 그리고 문화기획사를 최초로 했던 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사회에 공공성 있게 도움을 되는 일들, 그리고 뭔가 제작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뭔가 기획 쪽에 하는 일들,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는 쪽.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최근 굉장히 많이 프로파간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어령 장관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하게 쓴 거는 그렇습니다. 메타볼릭 이볼루션 스루 앤 아트 앤 아키텍처. 요게 저 뜻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예술과 건축을 통한 사회의 점진적인 개혁, 변화 이런 뜻인데 저희에서 이름이에요. 앞에 앞다. 이것이 흔히 메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는 건 제가 문화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따지면은 이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었던 회사가 저희 회사였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 회사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대강 보면은 문화계는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서 88년, 이래서 88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대형 이벤트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주로 대다수는 공연기획 중심으로 꽉었어요. 이런 것. 그런데 98년, 1988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1995년에 지자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1994년에 엑스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사회에 관중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주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그 당시에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혁명적인 아니면 전방에 걸쳐서 변화되는 시점들이었었어요. 요 시점들이. 또 하나 지자체가 되면서 예전에는 여러분이 잘 하나 이제 기억을 해주면 요때 있었던 대다수의 축제들은 흔히들 제라고 썼던 것들이에요. 영등제, 단오제, 모모제 했던 것들이 대다수가 만들어졌던, 즉 행정 중심에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어졌을 때, 공공 중심으로 다 만들었을 때 95년 때부터 드디어 민간에서 하는 문화기획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다양한 개막식 프로그램, 전야제 프로그램, 그 당시에 썼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은 예술가나 기획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당시에. 그리고 그 만들었던 사람이 93년에 엑스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요 대전에서 먹고 살고 하는, 저도 그때 여기 있었어요. 먹고 살면서 다양한 기획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5년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가 들어가면서 이 지자체의 모든 사람들이 선풍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들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들이 시작이 돼요. 모든 정치가들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안동 탈춤 페스티벌, 뭐 전주 소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의 소재들과 다양한 니즈에 대한 사람들과 다양한 어떤 관객층, 다양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의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융복학력 문화기획이라는 것이 파생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예. 초기 부분에서 저희가 요 부분에선 저희 회사가 만들었던 그 당시에 브로셔들이에요. 이런 울타리고, 예서 뭐 연고, 그런 다음에 사물놀이,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로 공연 기획을 했던 부분이, 그 다음에 98년부터는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것을 주로 잘 하지 않고, 주로 큰 프로젝트의 예술 기획이나 큰 프로젝트의 기획들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저희가 기획을 하면 간혹가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개막식 같은 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기획은 저희가 하고 제1기획이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초기에 기획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들로 제1기획, 금강기획 이런 데를 두고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커나가죠. 예를 들면 안동 탈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래된 도시의 그 전통과 그 다음에 거기서 했던 탈춤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사람들은 해서 만들었었던 것들이 또 안동 탈춤 페스티벌이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또 하나는 춘천 인형극제 같은 케이스는 원래는 89년부터 만들어졌었는데 초기에 인형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4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현지에서는 600개가 됩니다. 다 이걸 통해서 커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에 굉장히 아동 어떤 그 문화 기획에 굉장히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 어떤 문화 기획의 경향을 보면은 초기에 어떤 공연 기획이나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것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축제 기획, 문화 콘텐츠 기획, 뭐 문화예술 정책 같은 기획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떠나가서 문화 마케팅 이래서 이런 분의 영역들로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예술 기획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들 광범위하게 진행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면은 흔히 한국컨텐츠진흥원에 하는 CT 부분에 대해서의 자문 역할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우리라는 거에서의 끝으로 가는 쪽의 정책 같은 것을 자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예전처럼 뭐 공연 기획이나 하는 부분을 이제는 넘나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여튼 최근에는 더 나아가지고 도시하고 만났을 때 어떤 적정 규모의 뭐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이 도시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냐는 전략들이 만들어지게 하고 즉 말해서는 기획과 문화 콘텐츠 도시 예를 들어서 예술 만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가 만나면서 대표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가고 즉 말해서는 하나로 규정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가 뭉쳐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흔히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획을 잘하고 어떤 공연이 좋을 것 같고 어떤 공연을 셀렉트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한 도시나 한 사회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디벨롭을 하고 어떤 도시에는 그런 것을 넣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또한 최근의 경향은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초기에 근대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관 중심, 안에 관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쪽에 컨트롤을 받고 만들어야 했던 부분이 물론 대다수의 한 80%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70% 정도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굳이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으로도 아니면은 자신을 했던 행사에 어떤 기업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립형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획들이 파생되기도 해요. 또한 슈퍼 콘서트를 돈을 가지고 참 그러지만 하여간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 속에서 기업들의 홍보들을 가치를 펴나가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화기획과 인터넷이 만나고 시작하면서 그래 여론들과 같이 한번 기획을 해봐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문화기획에 해당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실패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드는 문화기획자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선상 중에 하나. 물론 실패했던 케이스를 여다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만 반대로 가장 이슈 파이팅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재미는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안 가봤지만 그렇다면 남자들은 드실드실 맞고 여자는 별로 없었었고 뭐 그랬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하여튼 뭐 이런 현상들 이제 그런 기획들이 이런 방식으로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예술 방식들로 그리고 공동체들이 아마추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물론 여기는 다 예술가들이 한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받았던 어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예술가 형식들 지역에 토착화된 스스로의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그 도시나 그 마을에 맞게 만들어지는 문화기획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현상들. 이것들은 예전에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예술이나 의지나 문화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공동체 예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즐기는 향유자이기도 하지만 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방식들도 최근에 벌어지는 문화계획의 경향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계획들도 그 기술적 노하우나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하고 그 사회에 또 다른 사회에 이바지를 하면서 또 하나의 시장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경향들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기획들도 하게 되죠.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뭐 대다수는 저희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 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예술가들과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기획자가 얘기를 하면 뭔가 목표된 것을 뽑아내려고만 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술 본연의 자체, 아무것도 기획이 없는 자체에서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기획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만나시게 된다면, 그들과 같이 문화기획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과 동의하는 많은, 한 열몇 명의 아티스트들과 인터넷도 안 되고,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예술가들과, 아무것도 없는 예술만 하는 환경만 조성을 시켜줘가지고 과연 예술가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예술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를 해보고자 했었어요. 참 재밌는 기획이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기획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완벽하게 목적하지 않은 순수형으로 가가지고 원초적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획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토리텔링 같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예술, 문화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과 기획과 이런 것을 통치해서 만들어주는 과정들 이런 작업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흔히 말해서 공연기획이나 축제기획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축제라는 형식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는 사업에 묶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과정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창작 부분에 대해서를 제대로 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회를 만들면서 우리 같은 기획자와 예술가가 만나가지고 만들어서 새로운 다양한 예술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서, 여러분 예술을 보면서 아직 그렇지만 아마 게임 쪽도 저번에 보니까 다들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흔히들 그 장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타 장르들을 못 만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런 거를 하지만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극소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문 프로페셔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게 해가지고 융합이라고 했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장르의 언어들을 빨리 인지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그 융합된 환경에서 스스로들 트랜스레이트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부분들로 생기게 되죠.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기에 만들어가지고 서로들을 엮여가지고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들게 하게 되고, 그들이 젊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적인 문화기획자들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초기에 빨리 경험하게 만드는 작업들도 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육을 했던 전문 아카데미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문화기획사 같은 데서 해가지고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는 여기서부터 이런 일도 있지 라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단순한 공연기획을 하는 거나 전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육자처럼, 어떤 때는 여행 가이드처럼 이 환경들이 변하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들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맞는 기획들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최근에 벌어지는 방향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만들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문화기획과 지식이 융합을 하게 되면서 문화 컨설팅이라고 하는 얘기들도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회사는 주로 이 역할을 많이 해요. 기획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지금 와서는 아까 했던 예술경영이라는 것이 크리에이티브와 문화기획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가장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은 얼마 들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규모는 어떻고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는 오페라 기획을 한다, 뮤지컬 기획을 한다, 이런 거 기획을 했을 때 다양한 노하우나 크리에이티브나 니즈에 대한 것을 플러스 시키면서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붙여서 지역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말고, 어떨 때는 도시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을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문화계획이라고 했던 예전에 했던 일들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만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융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를 자꾸 스스로 열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안 풀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실패들이 더 많은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만들었었던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쭉 했었던 어떤 그런 데입니다. 그래요. 공연장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타입은 무대의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256개의 무대가 있고 더 베리시하면 1200몇 개의 무대의 형들도 있어요. 어딜 다르고 그 형에 따라 음향과 하는 장르도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 도시에 맞는 것은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의 오중에서도 어떤 것, 총 대처수는 어떤 것.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곡성군 같은 케이스에서는 정말 너무 어려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희랑 만나면서 최근에 뭐 신청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역할들. 실제 거기는 문화기획자 이런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결국 그것을 다 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인원이 없는 데서 이거 부족하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케팅 이런 식으로 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는 지금 콜롬비아의 케이스 스타디도 올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컨설팅을 받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가 케이스 스타디로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동탄의 제2 신도시를 만드는데 처음에 했던 것 중에서 여기에 적정 규모 시설에 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총 규모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극장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래서 뭐 스튜디오가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향후 커나갈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도식하기 이전에 먼저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도 하게 돼요. 최근에 들어서. 하여튼간에 지금의 현재적인 상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는 문화기획이 원래 본류의 공연기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기획도 하고 예술의 기획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가 점차 자식과 확장이 되면서 지식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스포츠도 만나고, 만약에 문화기획과 스포츠가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개막식이나 내지는 하는 음악들, 그리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들, 그리고 가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도시 정책 쪽에서 일반적인 정책보다는 문화 쪽에서 정책 부분이 좀 더 흔히 말하는 실용적이고 활용성 있게 발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고, 문화기획이 과학하거나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만나면 CT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건축이 만나면 공연장부터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한 역할도 하고, 또 하나 관광, 이벤트 같은 역할도 하고, 흔히만 예술을 했었을 때는 예술기획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 문학을 만났을 때는 흔히 스토리텔링부터 하는 역할들을 하고, 아까 인터넷을 만났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화기획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향후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더 많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아마 이 여러분 중에서 어떤 꿈과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것을 다양하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장성이 있지만은 흔히 문화기획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꼭 우리 스스로, 우리 회사나 저랑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강주혁 선생이 쓰신 글인데, 이거가 아니라 요 다음이군요. 흔히 말해서는 처음에 예전에는 근대 이전에서는 대다수가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였었죠. 그것이 되면서 각 분야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다시 제너럴리스트로 가는 이런 수단 체계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문화기획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기획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요거랑 반대로 하는 것이 돈은 법니다. 정말 그래요. 요거랑 딱 반대로 하면 돈은 벌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을 무시하고 예술가를 존재하지 않고 잘 써먹어라 라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예술을 손자시고 예술가로 소목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모해도 내가 돈 벌면 된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정말 여러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여러분 해보시면 되는데 예술을 정말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할 수는 있는데요. 사랑하기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그를 행위하는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아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주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를 푹푹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간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치에 대해서의 존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맞고요.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행위를 잘하는 것이 인간성과는 별로 관련은 없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획이 예술을 훼손시키고 예술을 소모시키는 일은 되지 않게 하는 것들. 또 하나는 기획하자 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것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그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또한 기획하면서 그 사회, 그 나라, 세계의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끼치는 영향은 정말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획하면 이름을 빛내려고 하죠. 하고 싶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기획자들은 대신대로 앞에 잘 안 나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발전을 꾀야 되는데 너무 지식에 빠지면은 오류가 생기고 또 하나는 또 지식이 보면 보충하는데 너무 과잉하면 시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앞서가는 예술가를 가까이 하고 무모한 예술가는 멀리하라. 참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모함과 정말 앞서감에 대해서를 알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걸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느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항상 프라이드를 느끼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대중과 같이 하라는 거죠. 항상 보면은 기획가가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을 벌이게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예술의 과정하고 비슷한데 과정을 완벽해야지 실제는 결과치는 완벽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100번의 연습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완벽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공연장에 올렸을 때가 가장 후질 때도 많습니다. 그게 예술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나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도 철저하면 언젠가 그리고 완성도의 근사치에 다가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최근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꼭 보면은 남의 할 일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지가 잘하지도 않으면서 욕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비평가들한테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문화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항상 되뇌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많은 것이 확장되고 많은 것이 더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본능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잃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흔히들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이것으로서 따지고 보면은 제가 하는 일과 문화 기획에 대해서의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여러분이 보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9년부터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물론 89년 전에는 저는 뭐 후진 배우도 했었었고 연출도 했었었고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이 계에 들어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었던 거는 그런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준 몇 가지의 소중한 것들이 있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 부분은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과학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예술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무례하거나 아니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에 충실한 예술가들과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그들이 하나가는 작업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창조의 진정한 기쁨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가 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게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스티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 가면서 어떤 이런 창조적인 역할이나 예술가들과 만나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느껴질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한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가 바로 아까 불확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 모호하고 뭔가에 멀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좌절도 하게 될 거고 또 즐거움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에서 생각하는 말 중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좀 멀리 보면은 희극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멀리서 봤었을 때 나의 인생이나 이 사회 인생이 따지면 어떤 연극의 한 액트처럼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적은 어떠냐, 할인은 어떠냐 이런 얘기해도 뭐 잘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그 기획 중에서 저 사람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궁금하신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조용할 때 저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내 강의가 완벽했구나. 오늘도 하나의 완벽한 창조를 이뤘구나. 거기에 원래는 보태주시려면 질문하면은 더 완벽하게 해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었어요? 네. 아닌 것 같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과정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에서 하시는 다양한 뭐 투자도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도 겪고 있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사적인 대답보다는. 사회는 다양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부분이 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더 과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 재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기재부에서의 위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쓰는 부분에 대해서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뭔가 쓰는 것에 대해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들이 강박관념으로 그들한테 다가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는 그들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냥 또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라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쪽에서 하는 그 언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류는 남자, 여자, 공무원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합니다. 사고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근데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 녹화되고 있죠. 공시지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공시지반은 조금 다르다. 그거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 쓰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의 지출결의서와 은행에 찍힌 거 플러스 지출결의서와 은행에서 맞는 것을 담당자와 수천 건을 도장을 찍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뭐 하는 짓인지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도장 찍는 일이 제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회자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요 단어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꿔놓으면 비슷한 대답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행정은 기획을 하고 기획은 행정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 반대로 해서는 과학자가 행정을 하고 관료가 기획을 하는 것도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일을 해나가기 되게 어려운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사회에서 단순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치지 못했던 군대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원칙적이고 펀더먼탈한 부분에 대해서의 정비가 필요할 때는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은 그거의 총체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에서의 원칙이 없는 사회들 그리고 원칙이 없어도 진행됐던 것이 어떤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노정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아까 질문에서 그냥 받아서 얘기를 드리면은 공무원들도 이 과정에서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것이 못 알아보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답이 뭐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종류의 사는 것은 아닌 것 뭐 많이 힘드신가 보죠. 그렇지만 뭐 그것이 뭐 인생 살아가는 배세의 큰 지장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보다 조금 무시하고 조금은 긍휼히 생각하면은 조금 더 해피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뒤늦게 간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질문하지 마시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문화기획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기획자랑은 다르게 하나 대두되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21세기 키워드 중에서 그 다이버시티 나온 거 있잖아요. 다이버시티 중에서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문화기획이나 문화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하고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써놓은 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굿 리스너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설득이라는 과정이 최소한의 만약에 예술기획, 문화기획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기획자나 기획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를 이 수위를 높여가는 과정은 누가 도미네이트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 묘하게 생성되는 텐션들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이 얘기들을 그 사람도 예술가도 계속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서 만약 기획자가 탁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지 못하면 기획자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러나 창조나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을 보다 낫게 만드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그들에 대한 믿음을 어디까지 주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는 서로 묘한 텐션들을 유지하는 과정들에서 만들어져요. 그것은 하나를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묘한 텐션을 어디까지 끝까지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술 경영의 외국에서 배웠을 때 얘기했었던 두 가지 경우들. 하나는 밸류가 있어야 되고, 그 기획자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예술 경영에 대해서 좋은 기획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기획자가 같이 되는 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의 프로페셔널리티를 가져야 되는 것. 두 번째, 밸류. 이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하이 퀄리티를 내는 거는 어느 날 어떤 아마추어도 할 수 있다. 프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그 퀄리티를 가지고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이런 밸류들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영혼 없는 이 고개의 끄덕거림을 느끼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충분히 그걸 이해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끄덕거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것이? 아까 보니까 잘 돌고 있던데.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특별히 따로 질문하실 거가 있진 않으신 것 같죠? 아니면 아까 피자 타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는 자리를 옮겨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 박수 한번.